안녕하세요. 전 가족이란 이유로 황당한 요구까지 받았던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전 사람 사이엔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형님이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저희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가 막힌 그때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새벽부터 공판장에 나가 생물들을 사와서 파시다 보니 항상 저와 여동생, 남동생이 깨어났을 땐 이미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저는 동생들을 깨워서 챙기고 학교에 같이 가곤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선 항상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가 도와드리곤 했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희경아, 그만하고 너 집에 가. 가서 밥 먹고 동생들이랑 먼저 자고 있어. 엄마랑 아빤 여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아니야, 엄마. 이제 금방 끝나는데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거 청소해야 되지? 내가 여기 청소할 테니까 엄만 다른 거 하고 있어. 아유, 괜찮다니까. 너 손에 냄새 배어. 그냥 두고 가라니까 그러네. 됐어. 나만 뭐 냄새 배이나? 엄마도 똑같지 뭐. 나 괜찮아, 엄마.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갔던 이유는 아빠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뇨를 앓고 계셨던 아빤 몸을 많이 쓰시기 어려웠고 간혹 상처라도 좀 나면 잘 낫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혼자 생선 가게 일을 대부분 하셔야 했는데 그런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매일같이 시장의 일을 도와드리러 간 거였어요. 아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비록 몸이 생각만큼 따라와 주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빤 본인 몸보다 늘 가족들을 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24살이 되던 해 저희 집엔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아빠가 일을 하시다 종아리 쪽에 상처가 좀 심하게 나셨는데 원래도 당뇨 때문에 발과 다리 감각이 많이 둔해져 계셨던 터라 그 상처가 났던 것도 한참 뒤에나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상처라고 생각해 연고만 바르셨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상처는 낫지도 않고 오히려 검게 변하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땐 이미 궤양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감염이 더 퍼지기 전에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자기 몸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거였는데 그게 이런 결과까지 만든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저와 동생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빤 좌절하셨고 절단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셨죠. 그렇지만 엄만 그런 아빠를 설득하고 달래셨어요. 결국 아빤 무릎 아래로 다리 한쪽을 다 잘라내셨고 한동안 정말 다리 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런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슬퍼하셨던 게 바로 엄마였어요. 아빠가 스스로 누워 계셨을 때 엄만 그런 아빠의 다리를 하염없이 어루만지며 오열하셨습니다.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데 이 다리로 여태껏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살아온 건데 어떻게 어떻게 이 다리를 가지고 간답니까? 그런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빠가 깨어났을 때부턴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셨어요. 처음엔 아빠도 현실을 부정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만 독수 공방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엄마는 아빠를 재촉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걱정하는 저희들을 달래주셨답니다. 희경아,
아빠 괜찮아. 조금만 더 있으면 더 괜찮아지실 거야. 그러니 아빠 조금만 더 믿어보자. 엄마, 아무리 그래도 계속 저렇게 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네 아빤 절대 끝까지 그럴 사람 아니야. 분명 저러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 믿어. 처음엔 엄마의 말도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다리 한쪽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하면 정말 누구보다 좌절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의 말처럼 아빠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집으로만 숨으실 것 같아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엄마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아빤 딱 2달을 힘들어하셨고 그 후부턴 휠체어를 타고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며 엄마 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새벽에 나갈 때도 일어나지 않으셨던 아빠가 어느 날부터 먼저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아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 엄마 생선을 팔러 시장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아빠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엄마가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턴 정말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월급을 모은 끝에 제가 26살 땐 아빠의 의족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그전까진 먹고 살기 힘드니 의족이라고 해봤자 정말 말 그대로 지지만 해주는 싼 의족이라 불편해서 아빠가 잘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언젠간 꼭 의족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때 아빠를 위한 의족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빤 제가 해준 의족을 보고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싼 건 정말 몇 천만 원씩했지만 솔직히 엄청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빠,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 그치만 이것도 괜찮은 거래. 희경아, 정말 고맙다. 이 아빠 때문에 네가 애써서 번 돈을 이렇게 다 써도 되는 거냐?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빠 덕분인데 당연히 아빠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다음엔 더 돈 잘 벌어서 아빠 더 좋은 걸로 해줄게. 고맙다. 고마워, 희경아. 아빠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우리 딸 아들한테 당당한 아빠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그렇게 눈물로 의족을 맞추고서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아빠를 보며 전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빤 휠체어 대신 의족을 착용하며 다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처음엔 의족을 차는 걸 어색해 하시던 아빠가 점점 의족을 차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지셨답니다. 어느 날은 의족을 차고서 엄마 산책까지 가셨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을 땐 전화를 끊고서 제가 한참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의 큰 불행은 서서히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소개를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늘 절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특히 남편 지인 중에 의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아빠의 의족을 새로 맞춰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좀 편하세요? 불편하시면 다시 맞춰볼게요. 앞으로 쭉 쓰셔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시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자네한테 내가 무슨 짐을 주는지 모르겠네.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아유, 고맙기는요. 제가 결혼하면 다른 거 몰라도
꼭 아버님 의족 제가 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남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아빤 전보다 더 편한 의족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족 하나 맞추는 것도 비용이 상당해서 부담이 컸었는데 남편 덕분에 시기에 맞춰 새로 잘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댁에서도 너무나 당연시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 결혼하고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엔 남편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요. 시숙은 저희가 결혼할 당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남편에게 먼저 결혼을 하라고 말을 했었어요. 보통 형이 결혼을 하고서 동생이 하는 집안이 많은데 시댁은 시숙이 워낙 결혼을 안 한다며 완강한 탓에 순서 상관없이 누구든지 먼저 결혼을 시킨 거였죠. 그리고 정말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몇 년 동안 시숙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항상 시숙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시댁에 가면 시모와 같이 제가 음식 재료들을 다듬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시숙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시곤 했어요. 희경아, 혹시 주변에 좀 괜찮은 여자 없겠니? 아유, 저러다가 우리 동수 평생 혼자 살다가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걱정이다, 얘. 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수랑 잘 맞을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 만나는 사람 없으시대요? 저희 결혼할 때도 연애 안 한다면서 그러시더니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젊었을 적엔 연애도 종종 하더니만 30대 되고선 통 만나는 사람도 없는가 보더라고. 내내 우리한테 평생 우리랑 살 거라고 하는데 좋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니들처럼 둘이서 오순도순 살아가면 얼마나 좋니? 진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아주버님 뭐 어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르겠다, 난. 본인 스스로 자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그렇다고 억지로 결혼해라고 닥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만 소갈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정말 시숙은 결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도 다 거절을 하고 항상 시숙은 혼자 살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곤 했어요. 그런 시숙이 딱 저희가 결혼하고서 3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비혼을 외치던 시숙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람이 누굴까 정말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딱 인사를 오겠다고 했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그날 전 예비 형님을 보고서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비 형님도 절 보자마자 누군지 딱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어? 김희경 씨? 어머, 유경 씨 맞죠? 네, 예비 형님은 바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었죠. 그 사람은 제가 20대 때 다니던 회사에서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사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나 예비 형님이나 서로 반가운 인연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보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자 시댁 분위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시댁에서 그래도 예쁨 받는 며느리였으니 시부모님은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였죠. 그렇지만 전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그 자리를 지키다 남편과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전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깊은 한숨을 쉬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당신 아까 형수님 아는 사이 같던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어? 뭐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 같은 회사였다며? 아, 그게 사실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일을 너무 못해서 내가 대신 혼난 적도 엄청 많았거든. 근데 또 사고는 어찌나 치던지. 나중에 결국 내가 그 회사 나오기 전에 먼저 잘렸었어. 뭐? 아이, 그럼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겠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어, 뭐 딱히 친한 것도 아니라서 할 말이 없기도 했고, 굳이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별말 안 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다 만나냐? 어쨌든 8년이나 지난 얘기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지. 워낙 오래전 인연이기도 했고, 사실 처음엔 예비 형님을 보고서 좀 놀라긴 했지만, 크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저희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로부턴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거의 남남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숙과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 건 시숙이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였어요. 형님이 들어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직접 저녁을 차리시겠다며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옆에서 보조하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청양고추를 엄청 썰더니 국에 그걸 그대로 다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경악하고 옆에서 말렸죠. 형님, 그거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없거든요. 그만 넣으세요. 에이, 동서가 요리할 줄 모르네. 이런 건 칼칼하게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듬뿍 넣어야 맛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식구들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이러면 아예 국을 못 먹는다고요. 아니, 내가 요리를 하는데 왜 동서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가 뭐 시어머니라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옆에서 훈수질이야? 그렇게 뭐라고 할 거면 그냥 나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아무리 먼저 여기 시집 왔다지만 음식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다 같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왕이면 입맛에 좀 맞춰서 해야죠. 정 그러면 청양고추를 그냥 따로 준비해도 되잖아요. 됐어.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방법이야. 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나가 있어. 그렇게 형님은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형님이 만든 음식은 시댁 식구들이 아예 손도 대지 못했어요.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평소에 슴슴한 간으로 음식을 먹었던 시댁 식구들 입맛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형님은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또 그게 얄미웠는지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저에 대한 갑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들 일을 하다 보니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 시모가 저녁상을 싹 다 차리고 기다릴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전 항상 상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을 치우고 설거지할 땐 시모가 저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또 형님 눈엔 안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시모가 저에게 수고했다며 제 등을 토닥이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희경아, 일도 힘들 텐데 그냥 가도 되는데 말이야. 괜히 너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님이 차려준 밥 먹었으니까 제가 치워야죠. 그래도 어머님, 설거지 남편이랑 같이 할게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바깥일 하느라 힘든데 당연히 같이 해야지. 요즘 늦게까지 일한다면서?
아유, 힘들어서 어쩌니. 주말엔 좀 푹 쉬어야 할 텐데. 다음엔 너 좀 한가할 때 얼굴 보자꾸나. 일부러 이렇게 안 와도 돼. 우리야 뭐 모르고 같이 밥 먹자는 거지만 바쁘면 얼마든지 얘기해도 된다. 알았지? 네. 근데 전 여기 와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어머님 음식도 다 맛있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딱 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러게 제가 말을 하니 옆에서 형님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뭐 어디서 그런 거 배우나 봐? 어떻게 입에 발린 소리를 그렇게 잘해? 네? 형님, 입에 발린 소리라뇨? 아니, 그렇잖아. 누가 시댁에 와서 밥 먹는 걸 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어머님, 요즘 다 맞벌이해서 힘들지, 뭐 동서만 힘든가요? 저한텐 한 번 그런 소리 안 하시면서 동서한테 내내 고생했다는 소리 많이 하시네요. 뭐? 아니, 큰애야. 아, 내가 언제 둘째만 챙겼다고 그러니? 뭐, 아니면 말고요. 전 어머님이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죠. 틱틱대며 말하는 형님의 말투에 저나 시모나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은 같이 와서 정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밥을 다 먹었으니 시숙과 집에 가기 바빴어요. 그렇게 몇 번 막말하는 형님을 겪고 나니까 시모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죠. 아휴, 제가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 원래 저런 성격이었다니? 전에 봤을 때도 저랬어? 아니, 결혼한다고 했을 땐 저런 줄 몰랐는데 어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원. 미안하다. 큰애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어. 저 괜찮아요, 어머님. 원래 형님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다음에 내가 큰애한테 좀 얘기해보마. 사실 한편으론 시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던 시숙이 딱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였으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형님은 점점 갈수록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멋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투에 늘 당황스러운 건 저나 시부모님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서로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저한테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던 형님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형님은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저한테 단둘이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흰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봤더니 이미 형님은 그 카페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형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절 웬일인지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아니, 그전까지 뭔가 계속 못마땅한 듯이 절 쳐다보던 형님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동서, 왔어? 뭐 마실래? 아, 동서 커피 좋아해? 여기 와본 적 있어? 여기 커피 맛있대. 일단 우리 커피 한 잔 시키고 차근차근 얘기하자. 환하게 웃으며 커피 주문까지 해주는 형님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커피가 딱 나오자마자 한 입 마시던 형님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놓기 시작하더군요. 역시나 이럴 때 흔히 나오는 부탁이 있죠.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동서,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애견샵 운영하면서 남편 몰래 돈 빌려 쓴 게 있거든. 그땐 급해서 몰랐는데 이자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또 빌리고 빌리게 됐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혹시 나 3천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네? 3천만 원이요? 아니,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어? 나 친구도 별로 없는 거 동서도 잘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 큰 돈인데요. 그때 제가 난감한 내색을 표하자 그때부턴 형님은 애걸복걸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제발 이렇게 나 부탁할게. 내가 동서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 수 있어. 이거 우리 남편 알면 나 이혼당해. 동서, 내가 지금까지 동서한테 한 거 다 잘못했어. 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동서가 하도 날 너무 싫어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나 동서한테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아주버님한테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이거 알면 정말 남편이 나 쫓아낼 거야. 어?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것만, 이것만 딱 막으면 되는데. 어? 어떻게 좀 안 될까? 우리 남편만 모르면 돼.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고 1년만. 내가 1년 내로 꼭 갚을게. 어? 제발,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형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빌려주자니 너무 큰 돈이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저렇게 애원을 하는데 정말로 큰일이 나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전엔 절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저렇게 비니 오죽하면 나한테 빌려달라고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의 끝에 형님에게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시숙에겐 비밀로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형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시댁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냥 빌려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급한 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정말 한동안 형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였어요. 시댁에 갔을 때 형님이 저한테 직접 사온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했을 땐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동서, 이거 내가 맛집에서 포장해 온 거거든. 동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한번 먹어봐. 맛있다고 하면 내가 또 다음에 포장해서 갖다 줄게. 예? 아, 네, 형님. 맛있네요. 진짜 맛집인가 봐요. 그치? 내가 딱 이거 동서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온 거라니까. 자, 이거 동서 많이 먹어. 이것도 같이 먹어보고.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달라지니 참 저도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늘 저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니 시부모님도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밥을 다 먹고 형님과 시숙이 먼저 집에 가고 나선 시부모님이 제 곁에 바로 달려와 막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뭐야, 희경아, 너 형님이랑 화해한 거니? 언제 저렇게 친해진 거야? 제가 원래 저러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막 너한테 잘해주고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무슨 일이냐 어머님. 그냥 서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 큰애도 그렇게 하겠대? 아이고, 웬일이라니? 난 둘이서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얘. 이래서 집안의 식구들이 다 사이가 좋아야 되는가 봐. 전엔 얼른 밥 먹고 각자 집에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 참 보기 좋다 둘째야. 그렇게 뿌듯해하고 좋아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그 돈을 빌려주길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형님의 호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턴 결국 전처럼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도 했었죠. 그러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 한 1년이 거의 다 될 때쯤 그날도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외식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외식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골목 끝에서부터 한 고급 차량 한 대가 쭉 시댁 앞까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거든요. 어머, 큰애야, 이거 무슨 차니? 너 차 바꾼 거니? 아, 어머님, 전에 타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참에 바꿨어요. 아니, 근데 이거 꽤나 비싼 차 아니니? 요즘 네 애견샵이 잘 되는가 보구나. 그건 아닌데, 그냥 이왕 새 차로 바꾸는 거, 오래 타려고 괜찮은 차 뽑은 거예요. 바로 나가실 거죠? 다른 차 타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은 제 차 타고 가세요. 동서, 동선, 서방님이랑 차 타고 와. 우리 남편은 먼저 가 있는다고 했어. 알았지? 그렇게 시부모님을 태우고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와 남편은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뭐야, 형수님 요새 일이 잘 되나? 생각보다 비싼 차인데 어떻게 저걸 뽑았지? 당신한테 돈 아직 안 줬지? 어, 뭐 아직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뭐 1년째 딱 되면 주겠지 뭐. 차도 저렇게 뽑았는데. 그러게, 형이 별말 안 해서 몰랐는데 애견샵 잘 되는가 보다. 그땐 저나 남편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형님의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좀 기다려보자 생각을 하고서 기다리게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 전 형님을 찾아가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형님, 저희 약속한 날짜 지났는데 왜 돈을 안 주세요? 벌써 한 달이 더 지났어요. 1년 내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아이, 동서도 참 야박하다. 우리가 뭐 남이야? 가족끼리 무슨 돈을 갚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동서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럼 되지?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갚아라 말아 할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차도 새로 뽑으시고 어려운 형편도 아니신데 돈을 안 갚는다뇨. 얼른 주세요. 무슨 소리야. 아우, 나 돈 없어. 내가 줄 돈이 어딨어? 그리고 가족끼리 그렇게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동서, 나 너무 서운하다.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뭐라고요? 그럼 형님 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면서 빌려가 놓고선 안 갚겠다고요? 설마 처음부터 저한테 안 주려고 한 건 아니시죠? 딱히 갚아야 할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우리 가족이잖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서로 얼굴 붉히려고? 동서, 나 형님이야, 형님.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누가 제일 속상해 하겠어? 내가 나중에 진짜 잘 되면 그때는 돈 잘 갚을 테니까. 아유,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정말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딱 봐도 이 사람은 저한테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이상하다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친 거였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말을 듣고 코웃음 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 돈 안 갚겠다는 거네요? 뭐, 그치, 뭐. 당장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줘. 나중에 줄게, 나중에. 형님, 제 직업을 모르시나 본데요. 저 경찰인 거 모르세요? 지금 당장 저랑 가실까요? 뭐? 어딜 가? 어디긴 어디겠어요. 바로 제가 일하는 곳이지. 경찰서 당장 가시죠. 가서 지금처럼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전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서
경찰 시험을 봐 27살 때 경찰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경찰이 되고 싶었었는데 그 꿈을 잊고 살다가 뒤늦게야 도전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지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에게 돈을 빌리고서 갚을 생각도 안 한 거였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니 그제서야 형님은 당황스러워 하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동서? 경찰서라니. 동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 난 너같이 사람 등쳐먹고 다니는 사람들 잡는 게 일이야. 더 긴 말 할 거 없고 경찰서 당장 가자. 가. 아, 이거 놔. 아니 지금 어딜 손대? 이거 놓으라고. 아, 그래? 그래 뭐 내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순 없으니까 그럼 당장 고소장부터 넣을게. 사기죄 알지? 이거 아주버님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정말 이자도 안 받고 딱 빌려준 그대로만 받으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자도 탈탈 털어서 받아야 되겠네. 내가 고소장 써서 내일 직접 아주버님한테 가져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제서야 형님은 벌벌 떨면서 막 당황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처음에 그렇게 울고불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는다잖아. 그래, 그것도 한번 경찰서에서 얘기해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자고. 아마 내가 제복 입은 모습 보면 너 좀 긴장해 할 거야. 정 내가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면 내일 경찰서로 한번 찾아와. 직접 접수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온 김에 조사도 좀 받고. 그럼 내일 보자. 그렇게 전 형님을 뒤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선 계속해서 형님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다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순찰을 돌다가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 문자가 딱 온 거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3천만 원과 이자였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형님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어서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동서, 동서,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그냥 농담으로 말한 거야, 농담으로. 나 갚으려고 했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보낸 거 봤지? 근데 설마 벌써 동서 나한테 고소장 접수한 거 아니지? 나 이거 우리 남편이 알면 정말 이혼당해. 전 그 메시지를 보고서도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메시지를 읽은 걸 봤는지 형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고소장을 접수했냐 안 했냐 자꾸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무리 그걸 무시해도 정신없이 1분 동안 폭풍처럼 메시지를 보내길래 전 그냥 딱 답장을 해버렸답니다. 접수했는데요. 그랬더니만 아주 그때부터 전화가 빗발치게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받을 때까지 하려는 건지 전화를 안 받아도 바로 이어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부턴 메시지까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우리 남편한테도 다 말했어? 진짜 말한 거야? 내가 돈 다 줬잖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지금 남편한테서 자꾸 전화 와. 진짜 동서 말한 거야? 정말? 전 그 메시지를 보고서 진짜 황당했어요. 애초에 전 시숙한테도 말을 안 했고 사실 고소장도 접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찔려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였어요. 이대로는 이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구나 싶어 저녁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서 저와 형님은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형님은 먼저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정말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동서, 얼른 말해봐. 고소장 진짜로 접수했어? 내가 돈 보내준 거 봤지? 어?
봤지? 봤어. 다 봤고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전 형님을 진정시키고 바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안주도 다 나오기 전에 소주 한 병씩을 딱 말없이 서로 마시고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술을 한참 마시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서, 나 진짜 질투도 많고 시샘도 많은 사람이야. 나 동서랑 직장 생활하면서 솔직히 나랑 나이 차도 안 나고 동서도 막내뻘이었잖아. 근데 동선 왜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좋아했어? 난 항상 미움만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그때부터 동서 미웠어. 나랑 똑같은데 왜 사람들은 동서만 좋아하는지. 거기다가 결혼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떻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남편도 동서 칭찬만 하고 난 예쁨 하나 안 받는데 너무 질투나 하더라고. 그럼 여태껏 나 질투해서 그런 거야? 그래, 나 우리 집에서도 이남 이녀 중 둘째 딸이야. 크는 내내 난 중간에 끼어서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다고. 근데 사회 나와서도 누구한테 끼어서 예쁨 한번 못 받고 거기다가 결혼했더니만 이게 웬걸? 그 애가 또 동서로 있네? 참, 무슨 인생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가 된 건지. 네가 어떻게 했는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뭘 나도 잘했어. 나도 사람들한테 잘해줬다고. 누가 고민 얘기하면 그 고민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어울리려고 농담도 던지고 나도 노력했다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동서만 예뻐하는 거 어떡해. 내 노력은 하나도 안 알아주는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난 억울해. 나도 억울하다고. 전 그런 형님의 말을 들으며 참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회사 다닐 때도 좀 느꼈지만 형님은 약간 사회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그걸 해결하려고 드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본인 스스로는 잘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딴엔 나름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던 건데 솔직히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었죠. 그걸 모르고서 여태껏 그렇게 지냈으니 참 짠하기도 하고 원래 눈치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풀리는 건 없고 전 얄미우니까 어떻게든 골려주고 싶어 돈 주는 걸 계속 미뤘다는 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 진짜 여전하구나. 그때도 참 사회생활 못한다 싶었는데 사람 참 안 변하네. 그게 진짜 사람들한테 예쁨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예쁨 받아서 네가 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애초에 사람들한테 잘못 행동하는 거라고. 뭐?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 그것도 모르고 날 그렇게 미워하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은 언니로서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됐고, 사실 고소장 접수 안 했고 나 아주버님한테도 말 한마디 안 했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그때서야 형님은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절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딴엔 그게 그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이 형님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만 울어요, 형님. 네? 형님 말대로 앞으로 우리 수년은 더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 먹으면 우리 이제 다 푸는 거야.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그러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나 두 번 말 안 한다. 오늘 이후로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동서. 나 진짜 앞으로 안 그럴게. 진짜 다음에 또 그러면 나 아예 유치장에 확 넣어버릴 거야. 아, 알았어. 나 경찰서 가기 싫어. 아무튼 형님, 오늘 이자까지 주셨으니 술은 내가 살게요. 자, 이거 드시고 다 푸시죠. 그렇게 그날 저와 형님은 술을 진탕 마시고 서로 다 화해하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아주 저희가 많지라고서 남편은 저와 형님을 데리러 왔어요. 이미 시숙에겐 남편이 잘 얘기를 해둔 터라 형님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술에 취해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졌고 저는 남편에게 형님과 있었던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만 남편도 엄청 웃더라고요. 아, 참 형수님도 안 그래도 좀 푼수댁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참 형이 그래서 형수님이 좋았대잖아. 사람이 참 일관되고 세상에 물들질 않았대. 그런 거 보면 형이나 형수님이나 아주 똑같네. 그러게. 뭐 아무튼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야지 뭐. 당신도 대단하다. 나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했어? 그냥 나를 질투하고 미워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 아이, 오죽하면 돈 가지고 날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을까 싶어서 좀 짠하더라고. 하여간 대단해, 여보. 그날 이후 저흰 생각보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형님이 제 눈치도 좀 많이 보면서 시댁에서 마주칠 때도 엄청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이란 사람이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말이 틱틱 나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게 또 본심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라 그 성격을 알고 나서부턴 전 형님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지, 시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을지 옆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말해주니 형님은 정말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잘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회에서도 치이면서 살다 보니 사람이 좀 방어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했던 것 뿐이지 원래 본심은 참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딱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형님이 이젠 제법 형님 노릇도 잘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왁자지껄 분위기가 정말 좋고 집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 시댁에도 웃음꽃이 피어난답니다. 형님도 아들 하나를 낳아서 요즘은 시댁에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 다들 웃을 일만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참 즐겁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장 일을 다 정리하시고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제 동생들도 이젠 각자 가정을 꾸려서 다 같이 조금씩 돈을 모아 용돈도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항상 저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며 매번 그걸 거절하신답니다. 그럼에도 저희 꿋꿋이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아빠 다리를 한참 주물러주고 가고 싶다는 곳은 다 기억을 해서 모시고 다니고 있답니다. 저번엔 저도 기억 못했던 아빠가 했던 말을 남편이 한 적도 있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저번에 수영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 이번에 휴가 갈 때 수영장 있는 펜션 가보는 거 어떠세요? 그럼 좀 편하게 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네. 내가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요. 아버님이 하신 말은 제가 안 잊어버리고 항상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요. 그럼 다음 휴가 때 아버님 수영복 꼭 준비하세요. 제가 정말 괜찮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최고. 그렇게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마음이 착하답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더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마 형님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칼로 무자르듯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보다 한 번쯤은 좀 더 유연하게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살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더 좋게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삶을 바라보면 그 나쁜 기운이 자기를 올가매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좋은 점들을 계속해 찾고 찾다 보면 그게 곧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 꼭 이 점 명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역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